김갑래 선임 연구위원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STO 관련된 질문들 많고 한데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선 글로벌 유니티 홀딩스 운영 총괄 본부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STO 발행사 자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하고 STO의 경우에 외국 거래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입니다. 먼저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Q&A에 있어가지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큰 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증권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의 일반 증권 규제 원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의 발행에 있어가지고 따로 저희가 업자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격 요건은 없지요. 다만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을 감안한 몇 가지의 이제 특징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가 발행인들한테 계좌 관리 기관이 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전자증권법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계좌 관리 기관이라고 하는 공적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발행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관련된 신뢰성 요건이 이제 요구가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한 규제는 적용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집합투자증권이나 수익증권에 비해서 중간에 금융투자업자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먹튀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간에 투자계약증권이 잘 유통이 안 된 것도 이러한 먹튀나 여러 가지 발행인의 어떤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원칙은 발행인의 자격 요건은 두지 않는데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단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꼼꼼한 그러한 또 이제 공시 규제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먹튀 이런 경우에는 또 아마도 이제 감독 당국에서 신용 보강 등의 어떤 이러한 요구를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진호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의 부사장님이신데요. 크립토 토큰 조합 투자 종류는 모두 증권화시키고 금융위 규제를 통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또 심영보 밸류맵 이사님이 향후 토큰 증권 법제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먼저 송진호 부사장님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지금 요 질문은 이제 지금 굉장히 또 현안 이슈가 되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토큰 증권 관련해 가지고 토큰 증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가 기존의 우리 카사나 다른 샌드박스에 있는 조각투자 상품처럼 애당초 설계 단계부터 증권으로 설계가 됐고 또 이제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의 규제를 준수한 그러한 의도적인 토큰 증권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지만 알고 보니 투자계약 증권 등 증권이더라고 이제 증권성이 선언돼서 사후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걸 유통시킨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인가 중개업을 한 그런 규제 이슈가 생기는 그러한 비의도적인 어떤 토큰 증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거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럼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금 유통되는 것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요 문제는 이제 증권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계속 내고 있고 해외에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선례들을 보면서 이제 증권성 심사 부분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송진호 부사장님 질문은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이것은 증권으로서 일단은 규제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가이드라인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또 이제 가이드라인의 어떤 증권성에 있어서의 명확한 예시는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에요.
이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는 그럼 자본시장법을 따를 것인가,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법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자산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 자문을 얻어야 되고, 그 증권성 관련된 책임은 발행인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 주체는 다 준법 관련된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리걸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 토큰 2월 6일 날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웬만하면은 이제 증권으로 이제 설계하려는 그러한 그 경제적 유인은 굉장히 높였다. 이런 점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여기 그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명확히 탈중앙화된 이런 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지금 정무위원회를 또 통과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 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역시도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된다 그러면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인 그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현물 ETF나 이런 식의 그 논의도 향후에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큰 증권의 법제화 시기 부분인데요. 토큰 증권의 법제화는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이제 큰 입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그 투자계약 증권 등의 어떤 그 유통 관련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그 증권성 관련 부분은 이제 법 개정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서 그 지금 현재 전자증권은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권이라는 이제 일종의 물건을 사시게 되면은 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물건을 인도받아야지 이제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우리 민법의 이제 기본 원칙인데, 전자증권법은 그 예외 줬어요. 그 투자자들이 실제 물건을 인도받지 않더라도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에 있어서의 고객 명부에 기재가 되면 그거는 인도로 봐서 소유권을 추정하는 거다 라고 해서 권리 추정력과 또 우리 증권의 경우엔 대항력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 그 전자증권법이 개정이 되면 분산 원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언제냐? 이게 국회로 들어가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아까 그 윤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제 여러 국회 내에 있는 가상자산 뭐 스캔들 때문에 입법화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자본시장법 개정과 전자증권법 개정 논의는 굉장히 좀 기존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질 좀 희망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갑래 선임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뭐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 오히려 법제화를 빨리 당기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금융신문 그 정선은 차장님 말씀하신 건데, STO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기 발행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투자 한도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질문이 이 토큰 증권 중에 부동산 기초자산 기반한 경우가 뭐 많지 않습니까? 기존의 리츠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뭐 기회 요인이 토큰 증권에 특별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먼저 첫 번째 질문 간단히 답하고, 두 번째 질문이 너무나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저희 연구원에도 문의가 많이 와서 두 번째 질문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한도 이슈가 있는데요. 이 투자 한도는 지금 그 해외에는 그 미국 같은 데는 없느냐? 미국은 더 강한 규제가 있어요.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각 투자 특성상 이게 저가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페니스탁 룰이라 그래서 투기성 저가주에 대해서는 중개업자들한테 굉장히 강한 공시 의무나 관련된 불공정 거래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 한도라는 걸 이제 좀 예외적으로 우리는 뒀는데, 이 투자 한도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우리 이미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적격 투자나 한 4,000만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유이사님, 미래세 유이사님이나 다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또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니즈 같은 거를 얘기하시면서 감독 당국과 이 투자 한도는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논의함에 있어서 이제 기준은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적격 투자자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투자 한도를 좀 늘려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투자계약증권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안전한 수익증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공시 수준과 상품의 안정성 등을 봐가지고 또 이렇게 좀 그 투자 한도를 또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감독 당국이 그걸 다 앉아서 설계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업계에서 좀 이게 바텀업으로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유지혜 이사님께서 이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분명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투자 상품이 있는데 토큰 증권은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실 보면 리츠하고도 이제 REF라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펀드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건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투자의 다양성, 그 다음에 접근성, 유동성 이런 것 같은데요. 특히 작은 투자 대상의 어떤 그 조각 투자 상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금융 쪽을 잘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느 지역이 이제 굉장히 상권이 갑자기 빠지면서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있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미래에셋 찾아가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펀드 만들자, 신탁 만들자 하기는 굉장히 좀 의사결정 과정과 비용이 굉장히 높고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잖아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각 투자 부동산 상품이 이제 그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건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소액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유동성을 보장한다. 장외거래 중개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토큰 증권의 기회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저 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부분이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2월에 우리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정부 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혁신성은 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의 원본성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우리 금융투자의 인프라로 삼는다.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앞서가는 거고 굉장히 큰 혁신성인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장외거래 중개업을 이제 허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장외거래는 1대1 상대매매만 허용했는데, 다자간 상대매매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이제 허용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진입 규제도 낮추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ATS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발행 유통이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과 그다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을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상품을 이제 나오게 했다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버지 브래킷인 그 대형 이제 우리 그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이제 장외거래 유통 플랫폼 등을 이제 구축하는 이런 데서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아까 우리 그 뮤지카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적재산권이나 뭐 음원이나 이런 데 우리는 섹터 엑스퍼티스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코스콘 같은 데서 굉장히 또 하이퍼레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서비스도 준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 증권의 혁신성은 블록체인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대한민국에서 좀 어려웠던 다양한 장외거래 중개업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의 신상품이 나오게 된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건 증권사마다 투자 전략으로 다양하게 그 접근해서 대형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대로 멀지 브래킷 전략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이나 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강소형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위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보장한 것이 우리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